퇴직 첫날 남편이 던진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뭐 집에서 퍼져 있겠네? 딸과 손주 앞에서까지 무시당한 그녀가 몰래 꺼낸 건 통장과 계산기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68세에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33년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김정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견 물류기업 총무팀에서 33년간 근무했어요. 1991년 입사해서 2024년 정년까지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 없이 출근했던 사람이죠. 제 사원증에는 33년 개근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후배들은 저를 정임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어요. 퇴직하던 날 회사에서는 꽃다발과 함께 감사패를 주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셨죠. 정임 씨 덕분에 우리 팀이 굴러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후배들은 박수를 쳐줬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꽃다발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신입사원 시절 타이핑도 서툴렀던 제가 어느새 회사의 살림을 책임지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생활비로 70%를 집에 넣으며 가족을 지탱해 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꽃다발을 들어 보이며 말했죠. 여보, 오늘 퇴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던진 말은 이랬어요. 이제 뭐 집에서 퍼져 있겠네 라는 말투였어요. 꽃다발을 든 손이 굳었어요. 33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저녁 7시가 넘어 퇴근해서도 저녁 준비하던 제 삶이 단 한 문장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꽃다발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물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치맥을 시켜놓고 혼자 드라마를 봤어요. 저는 방에 들어가 퇴직금 통장을 꺼내봤죠. 1억 500만 원. 33년의 대가였어요. 그런데 이 돈을 보는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웠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어요.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첫 아침이었죠. 커피를 내리려고 부엌에 나갔는데 남편이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커피숍 가지 말고 집에서 타 먹어. 돈 아껴야지. 저는 평생 직장 다니면서도 아침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는데 그 사실조차 남편은 몰랐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밖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김치와 밥으로 혼자 식사를 했죠. 33년간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먹던 점심이 그리웠어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저는 평소 습관대로 청소기를 돌렸어요. 그런데 남편이 거실로 나와 짜증을 냈죠. 시끄러워. 나 좀 쉬게 해줘. 저는 33년간 주말에만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평일에 해도 눈치가 보였어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집에는 없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33년간 벌어온 월급은 생활비, 대출 상환, 아이들 학원비로 모두 사라졌지만 남편의 월급은 남편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제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적금 2,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퇴직하면 여유로운 노후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았죠. 회사에서는 33년 개근상을 받았지만 집에서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며칠 뒤 옛 동료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퇴직하고 어때? 좋지?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회사가 그리웠어요.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총무팀 일정 관리, 회계 서류 정리, 신입사원 교육까지 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취한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이제 할 일도 없는데 뭐 하며 사냐? 나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33년간 이 가정을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68세의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퇴직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 갈게요. 준서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죠. 손주 준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제가 퇴직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보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주말 아침부터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준서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재료와 과일을 샀죠.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제가 짐을 들고 들어오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딸내 온다고 또 돈 쓰네라는 말만 던졌죠. 저는 부엌에서 3시간 동안 요리를 했어요. 닭볶음탕, 잡채, 김치전까지 준비했어요. 33년간 주말마다 이렇게 음식을 해왔지만 퇴직 후 처음으로 여유 있게 요리하는 기분이었죠. 적어도 딸과 손주 앞에서는 제가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딸 가족이 도착했어요. 준서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안겼죠. 할머니, 이제 매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너무 좋았어요. 사위도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인사했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줬어요. 우리 준서 정말 대단하네. 딸아이도 옆에서 미소를 지었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말을 꺼냈죠. 너희 엄마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 빈둥거린다는 투였어요. 돈도 못 벌잖아 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딸아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사위는 어색하게 국그릇만 들여다봤죠. 저는 손에 쥔 숟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준서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진짜 일 안 해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회사에서 엄청 대단했다고 했는데 그 순간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의 맑은 눈을 보면서 제가 33년간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딸아이가 남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 퇴직하신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그런데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고생? 사무실 앉아서 서류나 정리하는 게 무슨 고생이야. 나처럼 밖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33년간 회사 총무팀에서 급여관리, 복리후생, 자산관리, 행사기획까지 도맡아 했던 제 일을
남편은 단순히 서류 정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매달 받은 월급 310만 원 중 220만 원을 생활비로 냈던 것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제 보너스로 댔던 것도 모두 잊고 있었죠. 준서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뭐 하세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 쉬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33년의 커리어가 집에서 쉬는 것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딸아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왔어요. 저는 물을 받으면서 딸에게 말했죠. 미안해. 아빠가 오늘 좀 그랬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33년간 제가 벌어온 돈으로 이 집 대출금 절반을 갚았고, 아이들 교육비를 댔고, 명절마다 시댁에 용돈을 드렸는데 남편은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제가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돈 못 버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딸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저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일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족을 위해서였는데 정작 가족 앞에서 저는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주 준서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할머니, 진짜 일 안 해요? 저는 일했어요. 3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퇴직하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무가치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저는 어제 일에 대해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제 감정을 설명한다 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점심때 옛 직장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요즘 어때? 우리 다음 주에 점심 먹자.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울컥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적어도 제 일을 인정해줬거든요. 저 없으면 팀 운영이 안 된다고, 정임 언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일한다고 말해줬죠. 그런데 집에서는 달랐어요. 33년간 월급의 70%를 생활비로 내며 가정을 지탱했지만 퇴직하는 순간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딸과 손주 앞에서조차 변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저는 그날 오후 처음으로 제 인생을 진지하게 되돌아봤어요. 과연 이 결혼 생활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지 고민했죠. 어쩌면 33년간의 노력이 무너진 건 퇴직 첫날이 아니라 딸과 손주 앞에서 무시당한 바로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 가족이 다녀간 그날 밤, 저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33년간 모아둔 통장들이 그곳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평소에는 들여다보지 않던 것들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일 먼저 꺼낸 건 퇴직금 통장이었어요. 1억 500만 원.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1991년부터 2024년까지 33년의 대가가 이 한 줄의 숫자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성과급을 못 받은 적이 없었고 승진도 제때 했던 성실한 직장인의 결과물이었죠. 다음으로 꺼낸 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안내문이었어요. 매달 102만 원. 65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간 받아온 금액이었어요. 남편도 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저는 제 연금만으로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월 102만 원이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2,800만 원. 남편 몰래 10년 넘게 매달 20만 원씩 넣어온 돈이었죠. 처음에는 노후를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혹시 모를 상황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하나씩 더해봤어요. 퇴직금 1억 500만 원, 적금 2,8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02만 원. 여기에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아파트를 팔면 어떻게 될까요? 강서구 37평 아파트 시세는 대략 5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남은 대출금 8,500만 원을 갚고 각종 세금 3,500만 원을 제하면 순수하게 남는 돈은 4억 원. 절반씩 나누면 제 몫은 2억 원이었죠. 정확히는 1억 9천만 원 정도로 계산됐어요. 저는 노트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현금 자산 1억 3,300만 원. 아파트 분할 시 예상 금액 1억 9천만 원. 총 자산 3억 2,300만 원. 월 고정 수입 국민연금 102만 원. 3억이 조금 넘는 돈. 여유롭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죠. 만약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작은 전세집을 구하면 남는 돈은 2억 300만 원. 그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으면 연 4% 이자로 월 67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월 수입이 169만 원이 되는 셈이었죠. 국민연금 102만 원과 이자, 수입 67만 원. 혼자 살면서 식비,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를 쓰기에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혼자서도 살 수 있겠구나. 그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었어요. 혼자 되면 살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숫자로 정리하고 나니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삶이 더 견디기 힘들었죠. 저는 인터넷으로 원룸과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을 검색해 봤어요. 강서구 인근 10평짜리 원룸 전세가 1억에서 1억 2천 사이였어요.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죠. 관리비도 5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고요.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33년간 저는 이 집 거실 소파, 안방 침대, 부엌 식탁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공간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낀 적이 없었죠. 언제나 남편 눈치를 보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10평 원룸이면 어떨까요? 좁겠지만 적어도 그곳에서는 제가 주인이었어요. 커피를 언제 마시든 청소기를 언제 돌리든 TV를 무엇을 보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통장들을 펼쳐 놓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계산했죠. 이혼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이사 비용 200만 원, 새집 생활용품 구입비 300만 원. 초기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2억 원 가까운 돈이 남았어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웠죠. 1억 5천만 원은 안전한 정기예금에, 3천만 원은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투에,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다시 계산했어요. 식비 40만 원, 관리비 5만 원, 통신비 3만 원, 의료비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문화생활비 10만 원. 총 83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월 수입 169만 원에서 86만 원 정도가 남는 셈이었죠.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혼자 살아도 최소한 굶지는 않는다. 그 문장을 쓰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33년간 일하며 모은 돈이 제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일 모욕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삶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결혼 더는 의미 없다. 33년 전 결혼할 때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무엇인가요? 존중도 없고 감사도 없고 대화도 없는 관계였어요. 퇴직금과 통장 잔액을 확인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이 결혼을 끝낼 수 있다고요. 남은 인생을 남편의 무시 속에서 보낼 필요가 없다고요. 계산기를 덮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68세,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통장을 확인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회사 후배들이랑 골프 여행 간다. 제주도로 3박 4일.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죠. 남편은 이미 휴대폰으로 항공권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주도 골프 여행. 남편은 1년에 두세 번씩 이런 여행을 다녀왔어요. 한 번 다녀올 때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쓰곤 했죠. 그런데 정작 저한테는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아깝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평생 일했는데 이 정도 여행도 못 가? 저도 33년 일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통하지 않을 대화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저녁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쌌어요. 골프채, 골프와 골프 장갑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도 언제 한번 여행이라도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돈이 어디 있어라고 했었죠. 짐을 다 싸고 난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말했죠. 나 없는 동안 집 어지르지 말고 알아서 먹으라는 투였어요. 일주일 혼자 살아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느낄 거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가운 냉정함 같은 것이었죠.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한 조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잘 다녀와요. 남편은 제 반응이 시큰둥하다고 느꼈는지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은 공항으로 떠났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33년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이 없는 집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죠. 저는 커피를 내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또 커피야?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11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그날 오전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했죠. 며칠 전 통장을 확인하면서 마음먹었던 일을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검색 결과에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왔어요. 한 곳씩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상담 후기, 변호사 경력, 상담 비용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그 중에서 황혼이혼 전문이라고 적힌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60대 이상 의뢰인이 많다는 설명도 있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담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이름, 연락처, 상담 희망 날짜를 입력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33년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는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예약을 완료하고 나니 확인 문자가 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김정임님 상담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계산을 시작할 때다. 남편이 없는 첫날 점심은 혼자 간단히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밥 한 공기 말아 먹었죠. 33년간 남편 식사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렸는데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을 때 먹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김치찌개가 평소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아파트 단지 뒷산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죠. 변호사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죠. 그분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날씨 참 좋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네요. 할머니는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남편과 10년 전에 사별하셨다고 했죠.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없으니 제가 좋아하는 걸 해먹을 수 있었죠. 된장찌개에 김구이, 그리고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제 입맛에 딱 맞는 메뉴였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TV를 켰어요. 평소에는 남편이 보고 싶은 채널만 틀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고 싶었던 요리 프로그램을 봤죠. 소파에 편하게 앉아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메모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밤 10시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잘 있어? 나 호텔 도착했어. 저는 짧게 대답했죠. 응, 잘 다녀와. 남편은 내일 골프장 예약했다는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고요해졌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혼을 결정하면 재산을 분할하고 새 집을 구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68세에 혼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남편이 떠난 첫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번 여행이 끝나고 남편이 돌아오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정임이 아닐 거라고요. 변호사 상담을 받고 제 권리를 확인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무능하다고 했지만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밥도 혼자 해먹고 청소도 하고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오히려 남편 없는 하루가 더 편안했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생각했죠. 앞으로 3일 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남편의 여행이 저의 결심을 밀어올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골프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죠. 과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을 받은 지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고 예상대로 남편은 격하게 반대했죠. 미쳤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 협상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남편도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 합의가 낫다고 판단했는지 변호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죠. 아파트를 팔아 대출과 세금을 제하고 남은 4억 원을 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제 몫은 정확히 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구했어요. 강서구에서 멀지 않은 양천구의 한 원룸, 10평짜리 전세였어요. 보증금 1억 2천만 원. 작지만 남양이라 햇빛이 잘 들어왔고 5층이라 조용했죠. 관리비도 월 5만 원 정도로 저렴했어요. 이사 날 저는 큰 짐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그릇 몇 개, 이불 한 채, 그리고 33년간 모아둔 통장들. 그게 전부였어요. 나머지 가구들은 이사 전날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들이었죠. 작은 식탁, 침대, 옷장, 냉장고, 세탁기. 최소한의 것들만 골랐어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오후 3시쯤 되었어요. 저는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죠. 10평이라는 공간은 정말 작았어요. 거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었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33년간 살았던 37평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되게 좁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작은 공간이 제게는 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서는 제가 주인이었으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청소기를 언제 돌리든, TV를 무엇을 보든, 커피를 몇 잔을 마시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혼자만을 위한 밥을 지었어요. 쌀을 씻어 밥솥에 넣고 물을 맞추는데 손이 떨렸어요. 33년간 매일 밥을 했지만 오롯이 저 혼자를 위한 밥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긴장했는지 물을 너무 적게 넣었나 봐요. 밥이 되면서 밑에가 눌어 누룽지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 누룽지 밥을 그릇에 퍼서 김치만 올려 먹었어요. 밥이 딱딱하고 누른 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게 느껴졌죠.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먹어도 빨리 먹어도 흘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세탁을 했어요. 새로 산 세탁기를 처음 사용하는 거였죠. 버튼이 많아서 어떤 걸 눌러야 할지 헷갈렸어요. 표준 코스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울 코스를 눌러버렸나 봐요. 세탁이 끝나고 꺼내보니 옷들이 심하게 구겨져 있었어요. 특히 새로 산 블라우스가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저는 구겨진 옷을 펴면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그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죠. 실수해도 괜찮았어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니까요. 다리미로 주름을 펴면 되니까요. 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꺼냈어요. 이것도 새로 산 제품이라 익숙하지 않았죠. 청소기를 밀다가 몇 번이나 벽에 부딪혔어요. 좁은 공간이라 방향을 잘 잡아야 하는데 자꾸 실수가 났어요. 한 번은 너무 세게 밀어서 벽에 가벼운 자국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천천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만 적힌 전세 계약서가 있는 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남양이라 아침 햇살이 정말 따뜻했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강아지들, 자전거 타는 학생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간단히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동네를 걸어봤어요. 원룸 근처에는 작은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빵집이 있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에 전통시장도 있었고요.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동네였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에 있어서 어디든 나가기 좋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예전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장을 봤는데 이제는 혼자였어요. 배추김치 한 포기,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사과 3개, 우유 한 팩. 장바구니가 금방 찼어요. 계산을 하는데 시장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죠. 어머니, 혼자 사세요? 양 조절 잘하셔야 안 버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혼자 살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서글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용기 있으시네요 라며 사과 1개를 더 넣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와 장을 정리하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반찬통이 가득했는데 지금은 필요한 것만 있었죠. 하지만 그게 더 좋았어요. 음식을 버릴 일도 없고 관리하기도 쉬웠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사면 되었죠.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많이 넣었더니 국물이 싱거워졌어요. 그래도 계란 하나 풀어넣고 파도 썰어 넣으니 그럴듯했죠. 작은 식탁에 앉아 어설프게 끓인 라면을 먹으면서 깨달았어요. 잔소리 없는 밥이 이렇게 편안할 줄이야. 오후에는 집안을 본격적으로 정리했어요. 옷장에 옷을 개어 넣고 서랍에 속옷과 양말을 정리하고 싱크대 아래 그릇을 배치했어요. 하나하나 제 손으로 하는 일들이 즐거웠죠. 33년간 남편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서랍 하나하나가 제 마음대로였어요. 저녁 무렵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불편한 거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응, 괜찮아.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 걱정 마. 딸아이는 안심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주말에 준서 데리고 갈게요. 딸과 통화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도 이렇게 새로운 빛깔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일기를 썼어요. 33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은 10평 원룸에서의 첫날. 밥을 태웠고 세탁기를 잘못 돌렸고 청소기를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행복했다. 실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낯선 공간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내일은 또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기쁨을 느낄까요? 10평 원룸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저는 다시 삶을 배우고 있었어요. 혼자 밥 짓기, 혼자 빨래하기, 혼자 청소하기. 평생 해왔던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 작은 공간에서만큼은 제가 존중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었죠. 68세,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요. 원룸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이자, 수입과 국민연금을 합쳐 월 169만 원이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지출이 많았죠. 식비,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월 9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남는 돈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부족할 수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요. 가끔 딸에게 용돈도 주고 손주 준서에게 선물도 사주고 제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하고 싶었죠. 그러려면 수입이 조금 더 필요했어요. 무엇보다 일을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동네 편의점 유리창에 붙은 구인 광고를 봤어요. 야간 아르바이트 구함, 주 5일, 오후 10시 새벽 4시, 시급 1만 30원. 계산해 보니 하루 6시간씩 주 5일이면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68세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죠. 33년간 회사 생활을 했는데 편의점 일쯤이야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음날 아침 편의점에 들어가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제 나이를 듣고 놀라셨지만 제가 33년간 대기업 총무팀에서 일했다고 하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정도 경력이시면 충분하죠. 근데 야간 근무가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는데 저라고 못할 것 없죠. 건강도 괜찮고요. 일주일 뒤부터 저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첫날 직원 조끼를 입는 순간 마치 다시 회사에 출근하는 듯한 익숙한 기분이 밀려왔어요. 33년간 매일 아침 출근복을 입던 그 느낌이었죠. 물론 편의점 조끼는 회사 정장과 달랐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처음에는 POS기 사용법을 배우는 게 어려웠어요. 바코드를 찍고 결제를 받고 영수증을 출력하는 과정이 복잡했죠. 첫 손님을 맞았을 때 너무 긴장해서 바코드를 3번이나 잘못 찍었어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그 친절한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야간 근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1시간에 서너 명 정도였죠. 그 사이사이에 저는 진열 정리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33년간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고 일정 관리하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정해진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였죠. 새벽 2시쯤 되면 배달 기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커피와 삼각김밥을 사가시면서 한두 마디씩 건네셨죠. 어머니, 이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대단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건강한데 뭐. 일하는 게 좋아요. 그런 대화들이 긴 밤을 외롭지 않게 해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술 취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회사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던 경험이 도움이 됐죠. 침착하게 대응하고 필요하면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됐어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법을 33년간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라면과 우유를 계산하면서 말했죠. 어머니, 이 시간까지 일하시는 거 정말 멋있어요.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에게 평생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존경한다, 멋지다라는 말. 33년간 일하면서도 남편은 제 일을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낯선 젊은이가 처음 본 대학생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다니.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고마워요. 아직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학생은 웃으며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일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죠. 2달쯤 지나자 일이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POS 쓰기도 능숙하게 다뤘고 상품 진열도 빠르게 했고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겼죠. 새벽 배달 기사님들, 야간 근무 후 귀가하는 간호사님, 시험 공부하러 오는 고시생.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외우고 안부를 물었어요. 사장님도 만족하셨죠. 정임 씨 덕분에 야간 매장 관리가 훨씬 편해졌어요. 재고 정리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일을 배워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죠. 월급날 통장에 찍힌 67만 원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일해서 번 돈이었죠. 저는 그 돈으로 손주 준서에게 백과사전 세트를 사줬어요. 준서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주말에 딸이 준서를 데리고 원룸에 놀러 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죠. 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할머니는 일하는 게 좋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야간 근무는 몸에 무리가 갈 텐데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낮에 충분히 자고 오히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좋더라. 걱정 마. 사실이었어요. 일을 하면서 생활 리듬이 생겼고 몸도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저는 남는 시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 강습을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월 6만 원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첫 수업날 강사님이 기타를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 악기를 손에 쥐고 설렜어요. 68세에 처음 배우는 악기였죠.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를 잡기 어려웠지만 조금씩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집에 돌아와서 원룸 작은 식탁 위에 기타를 올려두고 하루 10분씩 연습했어요. 섬지박이, 고향의 봄 같은 옛날 노래들을 연습했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어요. 손가락 끝이 아파도 코드가 깔끔하게 안 잡혀도 그 과정 자체가 행복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딸아이가 도와줘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죠. 첫 게시물에는 기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썼어요. 68세, 처음 배우는 악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며칠 뒤 좋아요가 30개 정도 달렸어요. 댓글도 여러 개 있었죠.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저도 용기 내볼게요. 정임님 보면서 힘 얻어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었지만 저는 힘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일기처럼 글을 올렸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손님 이야기, 기타 연습 과정, 원룸에서의 소소한 일상, 새벽 퇴근길에 본 풍경.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공감해줬어요. 팔로워가 200명을 넘었고 댓글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어느 날 한 팔로워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도 60대인데 이혼을 고민 중이에요.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망설였는데 정임님 글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죠. 편의점 일을 하고 기타를 배우고 SNS에 일상을 올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68세라는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늦은 나이에도 삶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것을요. 새벽 4시 편의점 문을 잠그고 나오면 동네가 고요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가끔 새벽 운동을 나온 어르신들이 지나갔죠. 저는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 남은 시간은 남편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해 쓰겠다고요. 33년간 회사 생활을 하고 68세에 이혼을 결심하고 10평 원룸에서 새로 시작한 살.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며 받는 존중, 기타를 배우며 느끼는 설렘, SNS에서 만난 응원. 이 모든 것이 제 진짜 노후였어요. 그녀의 진짜 노후는 이렇게 다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라면 33년간 성실하게 일한 김정임 씨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60대 이후라도 혼자 서는 용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